경기가 침체되는 기간은 금리 인하기에 발생을 해요. 네. 기술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한번 부각이 돼서 이제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포지션 가볍게 하고 적어도 조금은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기를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자, 박종현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오늘 트럼프와 해리스 토론이 네. 있었죠. 네. 지금 대부분 시장에서 반응은 해리스가 이겼다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남의 나라 대통령 뽑는 거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는 게 좀 씁쓸하긴 한데, 뭐 워낙 그 저희에게는 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과정이니까, 일단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뭐 한 63% 정도가 해리스가 잘했다 뭐 이런 평이 많았던 미국에서?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일단 결국 이제 시장이 그 어떤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이른바 뭐 해리스 트레이드도 있고 트럼프 트레이드도 있는데, 오늘 뭐 대표적으로 해리스 트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 2차전지, 그다음에 뭐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잖아요. 반면에 이제 그 아마도 트럼프가 좀 우세했으면은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을 텐데, 조금 상대적으로 별로 좀 재미가 없었던 걸 보면, 일단은 1차 토론의 결과는 해리스가 의외로 잘했다, 트럼프는 조금 당황하고 뭔가 좀 화가 나 있었다, 뭐 이제 이런 반응이 좀 주로 이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도 진짜 좀 보니까 네. 뭔가 좀 되게 어두워 보이는 얼굴이더라고요. 지난번 때처럼 뭔가 막 자신감이 넘치는 게 아니라. 네. 아, 그래요. 참 정치라는 건 참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미국도 참 그러네요. 자,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 해리스가 지금 이렇게 우세를 보였다고 해서 또 이렇게 아까 우리 점검한 것처럼 막 급등이 나왔는데, 네네. 이게 계속 지속이 될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직 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대선 11월까지는 아직도 또 한 2, 3개월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동안 우리 그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뭐 셀업체든 뭐 소재업체든 이제 이런 쪽이 사실은 좀 조정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뭐 최근에 캐즘 등등 해서 많이 빠져 있는 가운데에서 더 나빠질 건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기존에 해리스가 그 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이어받는다고 한다면 뭐 여전히 나아갈 방향은 그쪽 아니야? 이제 요런 어떤 기대감들을 심어주는 그런 차원에서는 좀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근데 여전히 어떤 실적이 개선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좀 바닥을 다지는 차원에서 정도 의미만 좀 보고 앞으로 추후 상황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트럼프, 해리스 대선 토론, 이건 일단 좀 끝났으니까 이제까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이냐, 이거 관심이 많았었는데, 네. 이제는 8월 CPI 발표, 요것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고민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당장 다음 주에 우리가 추석을 지내놓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바로 거래일 새벽에 이 FOMC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금요일 전까지는 이 추석으로 포지션을 이용할 거냐 아니면 정리하고 갈 거냐를 결국 FOMC에 대한 전망을 깔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저녁에 발표가 될 텐데 8월 CPI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른바 25bp냐, 뭐 50bp 컷이냐, 이제 요것도 이제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컨센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달이 7월 CPI가 헤드라인 그 전년동월비 기준으로 2.9여서 3%를 좀 깨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내려가서 2%라고 하는 목표 수준에 근접하느냐 아니면 다시 3%로 반등하느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컨센 수치는 한 2.6, 한 2.5 정도? 그래서 결국은 이 연준의 목표는 2%로 도달해 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됐고 총알도 좀 쓸 수 있는 상황은 됐겠다. 근데 이제 과연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때 50bp를 때려놓고 시작을 할 건지, 네. 아니면 그동안의 스탠스처럼 좀 이렇게 좀 확인하고 움직일 건지, 이제 그 부분들이 좀 관건일 것 같고요.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데 참는 거랑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으니까, 일단 시장 입장에서는 오늘 나오는 물가지표가 최대한 좀 안정되게 나오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네네. 오늘 아침에
사실 그 뉴스를 보면서 또 이게 뭔가 악영향을 미치나 싶었는데 네. 어쨌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또 꺼냈단 말입니다. 네네. 미국에서 그러면서 이제 내년도 전망을 좀 안 좋게 봤으니까 그래서 네. 그게 뭐 주가 급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미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을 다시 이야기할 만한 어떤 상황이 뭔가 또 뭐 시그널이 나왔나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제이미 다이먼 그 회장에 대한 저의 솔직한 생각은 이분은 이제 금융인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사회 저명 인사. 그래서 그냥 약간 화두를 던지시는 그런 편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기억을 해야 될 게 작년 기억이 나실까요? 한 9월, 10월에 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똑같은 톤을 얘기했습니다. 향후에 미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자기는 높다고 본다. 그리고 미국채 10년이 7%까지 가는 거를 우리가 각오해야 된다. 네. 그 당시에 미국채 10년이 5%를 살짝 찍었거든요. 그러면서 과연 뭐 자산시장이나 경제가 미국채 10년이 7%를 가는 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 걱정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정말로 이제 그렇게 갈 거다라기보다는 뭔가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들 차원에서 좀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약간 원론적인 말씀이지 않을까 싶고요. 요번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지금도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우려하는 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산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고 그렇죠. 제일 좋아하는 게 골디락스고 당연히 뭐 최악의 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인 거고 본인은 아직 테이블에서 그 가능성을 치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것들을 우려하면서 우리가 긴장해야 된다. 뭐 이런 거지.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이나 모습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구분하자면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오히려 약간 디스인플레이션 내지는 뭐 조금 더 과장돼서 얘기하면 다시 디플레이션 뭐 이제 이런 쪽에 가깝지 물가가 막 여기서 이전처럼 다시 올라가면서 경기가 나빠지는 이런 쪽은 최근의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가능성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제이미 다이먼 우리가 사실 그 이제까지 돌이켜 보면 별로 안 맞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예, 아무래도 JP 모건 회장이라는 맞습니다. 네, 예. 그 백그라운드 때문에 자꾸 네. 신경을 쓰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분은 맞추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자신의 좀 생각. 조심해라. 이런 거 나타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M7 사실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어왔던 주도주 역할을 해왔었는데 엔비디아 흔들리면서 M7도 약간 주가가 좀 이렇게 흐지부지하죠. 네네. M7 이 기업들의 성장은 계속 이어질까? 여기에 대한 고민.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최근 장이 조정을 받기 시작한 그 시발점이 언제인지를 보면 8월 초예요. 그러니까 지수로 보면 8월 1일하고 8월 2일 날 미국의 CPI 발표되고, 8월 1일 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8월 2일 날 고용률 안 좋게 나오면서 이제 목금 주가 빠지고 그 다음 주 월요일 8월 5일 날 이른바 블랙 먼데이를 맞이했는데 사실 그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7월 중순께 정도의 뭐 엔비디아나 이른바 미국 기술주가 고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7월 중순께에 뭐가 있었냐면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어왔던 기술주가 빠지면서 뭐 러셀 2000 이런 중소형주가 올라와요. 그러면서 그 당시 7월 달에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순환매다. 그동안 이른바 기술주 위주로 지그들만 잘 가는 그런 시장이었다가 이제는 긍정적인 순환매로 많이 올랐던 기술주는 좀 쉬어가고 그동안 부진했던 뭐 우량주, 뭐 중소형주 이제 이런 게 올라오는 긍정적인 순환매다라고 7월 달에 사실 평가를 했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8월 이후의 시장의 모습은 긍정적인 로테이션이라기보다는 기술주가 결국은 좀 과한 상승을 보였던 게 아니냐, 고밸류에이션이 형성됐던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기술주의 좀 조정이 시작이 되면서 결국은 시차를 두고 시장이 저는 좀 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결국은 기술주가 상승세를 재개하느냐 여부가 최근의 조정 흐름이 단기에 그칠 거냐, 아니면 다시 또 조정 이후에 재상승을 모색할 거냐의 여러 가지 키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을 봤었을 때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좋은 기업이고 뭐 AI 관련돼서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는 맞는데 이른바 주가의 밸류에이션으로 보게 되면은 미래에 대한 기대 이익을 너무 많이 땡겨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보면은 그동안 그 분기별 실적 발표한 때하고 요번에 그 2분기 실적 발표할 때하고의 조금 반응이 달랐던 게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했었을 때는 엔비디아 주가가 실적 발표 전에 빠졌다가 실적 발표한 이후에 오히려 급등을 했어요. 그럼 뭐였냐면, 이거 컨센서스가 너무 높은 것 같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엔비디아 팔고 보자 했는데 컨센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빠졌다가 실적 발표한 이후에 오히려 이제 급등했는데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 반응이 미적지근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엔비디아의 주가를 우상향으로 볼 정도로 뭔가 흥분시켜줄 재료를 계속 넣어줘야 되는데 뭐 블랙엘 관련된 약간의 어떤 뭐 잡음도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기업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서프라이즈 하겠지만 이른바 각도가 막 60도로 이렇게 막 올라갔던 그 실적에 대한 전망이 이제는 한 50, 40도 정도로 꺾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훌륭한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데 기본적인 주가는 앞으로 계속 60도의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안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저는 일단 뭐 M7 사실은 뭐 엔비디아를 필두로 했던 기술주의 주식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일단은 조금 일단락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러한 사실 명쾌하지 않은 이제까지의 주도주들에 대한 비전, 전망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매크로 지표들 보면 좀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할 정도의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FOMC 끝나고 나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25를 할지 50bp를 할지 모르겠으나 네. 금융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 이 불안정한 어떤 상황.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좋을까 다들 고민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 조금 시장의 흐름을 복기를 해보면 이번 장의 조정의 시발점이 8월 초라고 말씀드렸고 그보다 조금 더 일찍 보면 7월 중순에 기술주가 꺾이면서부터 이 주시장의 조정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반대로 이번 장의 상승이 언제 시작됐냐를 그 찾아가 보면 네. 물론 코로나 이후에 계속 주가가 올랐지만 저는 그 어떤 시장을 그 뭐랄까 이렇게 컨셉으로 잘라놓고 보면 작년 10월 말부터 작년 7월부터 8월부터 8, 9, 10 3개월 연속으로 미국 주가 많이 조정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뭐였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지속이 된다. 미국채 10년짜리 5% 넘어가면서 막 진짜 제이미 다이먼처럼 7% 간다, 8% 간다 이러면서 작년에 8, 9, 10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10월 말부터 갑자기 주가가 V자로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주가도 그렇고 한국 주가도 그렇고. 그러면 작년 10월 말에 뭐가 있었냐면 연준의 피봇 기대감이 이제 완전히 전면에 드러난 게 바로 작년 10월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미국채 10년 금리가 작년 10월 말에 5%를 찍었던 게 작년 연말까지 3.8인가 120bp가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에 이 자산시장을 짓눌렀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끝이 나고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가면서 이제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 하면서 사실 작년 10월 말부터 미국 기준으로는 8월 초까지 이제 주가 상승이 엄청나게 진행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들었냐면 이번 상승의 근원 출발점은 미국이 더 이상 금리 인상 안 하고 이제 금리 인하 해줄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다음 주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그토록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를 했던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는 건데. 그렇죠. 그럼 더 좋아야지. 그럼 왜 지금 시장은 오히려 금리 인하가 목전에 온 상황에서 지금 오히려 좀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냐. 결국은 시장은 어느 가격대에 있느냐에 따라서 재료를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저는 비대칭적이라고 봅니다. 작년 10월 말에 주가 레벨에서는 경기가 나빠지는 어떤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그냥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시장이
반영했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프라이싱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 금리가 미국시 10년짜리 금리가 금리 인하 몇 번 한 거를 지금 다 반영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시장이 반응 안 했던 건 뭐냐면 야 근데 금리 인하를 가만 보니까 결국은 경기가 둔화돼서 해주는 거 아니니?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히스토리를 보니까 금리 인하기에 주식시장이 좋았던 적도 많지만 꼭 주식시장이 부러지고 경기가 침체되는 기간은 금리 인하기에 발생을 해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서 자산 가격이 부러지고 경기가 침체된다는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말 이꼴 그동안의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뭔가 경제나 자산시장에 안 좋아질 때가 된 거죠. 근데 그때 금리 인하를 아주 선제적으로 그 다음에 매끄럽게 해주면 걱정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거에 대한 대응이 이렇게 적재적소로 나와주지 않으면 과거에 보니까 자산 가격 부러지더라. 이번에는 어떨까?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조심하고 보자. 여기까지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인 것 같고 네. 정말로 부러질 건지 아니면 이번에 대응 잘할 건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숙제죠. 참 이게 어려워요. 흔히 지금 그걸 생각하고 비중을 줄이든 아니면 네. 오히려 좀 늘리든 어떤 포지션을 정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이 주변에 펼쳐지는 상황들이 예전에 없었던 일들이 자꾸 펼쳐지니까 네.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물론 그 JP 모간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어떤 그 부정적인 그 코멘트 때문이기도 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은행주들이 미국에서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은행 위기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잖아요. 금융 위기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걱정이 되는 거죠. 네네. 금리 인하가 다가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사실 금융위기 것까지 뭐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미국 은행주만 빠졌으면은 별 얘기거리가 아닌데 오늘 우리 보니까 뭐 신한지주, KB금융지주, 뭐 우리나라 금융지주도 막 오늘 5% 6%대 다 빠져버렸던데. 그러게 그동안 좋았던 종목들인데. 네, 아니 그러니까 좀 참 그런 게 아니 좋은 건 안 따라하고 뭐 나쁜 거는 맨날 미국 시장 따라하니까 제가 여러분 웃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이게 웃음이 어이가 없는 거지. 헛 웃음인데 일단은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전일날 뭐 JP모건 등등 해서 IB 주가들 많이 빠졌는데 뭐 원인은 그 CO가 뭐 내년도에 그 순이자 마진이 그렇게 좀 시장이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주가의 조정을 불러왔는데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라는 거는 결국은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금리 수준 자체가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은행의 그 비즈니스 구조 행태는 고정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변동으로 대출을 하는 형태거든요. 네. 물론 미국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피해보는 주식이 은행주고 오히려 금리가 상승하면 그 혜택을 보는 게 그 은행주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국도 금리가 하락한다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금리가 낮아지면서 순이자 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금리가 높을 때보다는 낮을 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가 인하되는 원인이 결국은 경기의 둔화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줘서 대출자들이 제깍제깍 이자를 갚고 원금을 갚아야 은행의 마진이 늘어나는데 아무리 고 마진을 붙여도 부도가 나고 이자 연체하고 NPL화 되고 이러면 결국은 은행의 순이자 마진은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레벨 수준과 경기에 대한 부분인데 미국 경제의 둔화가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업 입장에서는 내년도의 전망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는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은행주는 이미 올해 들어서 흔히 말하는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를 제일 많이 받았던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연초 대비 사실 그 은행 지주 주가 보면 지금도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뭐 당장 금융위기 뭐 이런 게 아니어도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온
플러스 우리도 금리가 인하될 거고 내년도에 한국 경제도 지금 내수 위주로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연체율이 높아질 어떤 위험성 등등 그런 걸 감안해 보면 현재로서 현재 가격대에서 은행주를 계속 들고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뭐 일정 부분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저는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이런 것들은 미국을 좋게 잘 따라하는데 안 좋은 거는 네. 말씀하신 대로 자 일단 오늘도 삼성전자를 한 9천억 매도했어요. 네. 아까도 우리 그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팔까? 이게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정적 전망 때문일까? 아니면 한국을 파는 것일까?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어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어떤 약점을 본 것일까? 네네. 여러 가지 의문이 들거든요. 네. 둘 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늘도 1조 판 거 중에 9천억이 삼성전자고 그렇죠. 지난주에 거래소에서 1조 9천억 팔았고 지지난주에 2조 팔았어요. 근데 지난 2주 동안 한 4조 정도 팔았고 오늘까지 합치면 거의 5조인데 그중에 거의 한 7, 80% 정도가 삼성전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인들이 대차게 파는 거는 한 가지 이유로 꼽기에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이는 부분 그 다음에 삼성전자 자체에 대해서 조금 뭔가 부정적인 시각이 커진 부분이 저는 다 섞여 있다고 보고요. 하나하나씩 짚어보면 결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그 시나리오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도 보면 올해 한국 주식 많이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샀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거예요. 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연초 사실 작년 10월부터 그 랠리가 시작되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많이 샀었던 거고 이제 이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 팔 레벨에 왔다라는 부분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뷰가 바뀌는 부분이 이제 한국 그다음에 뭐 전체적인 아시아 마켓에 대한 비중 축소 주식에 대한 비중 축소 이런 매크로 자산 배분 딴에서 저는 이루어지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개별 이슈로 보면은 삼성전자에서 그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이렇게 막 연이어 나온 것을 사실 저는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막 연이어서 쏟아져요. 모든 증권사마다. 네, 그래서 뭐 요번 주면 한 3개인가 이랬던데 근데 이제 목표 주가 하향 근데 되게 웃긴 게 목표 주가는 하향이었지만 지금보다는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사라는 건지 뭐 어쩌라는 건지. 참 애매해요. 네. 리포트 내용이. 네. 근데 어쨌든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애널리스트가 추정했던 삼성전자의 실적이 우리가 추정했던 것보다는 낮을 것 같아요 라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뜯어놓고 보면은 결국은 뭐 스마트폰이나 PC나 기존의 그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가 생각보다는 별로 안 나가는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경기가 좀 둔화되면서 막 재고가 막 좀 쌓이는 것 같다. 뭐 이런 쪽. 그냥 플러스 이제 뭐 HBM 퀄 테스트 이제 통과하고 뭐 엔비디아의 뭐 3분기 후반 내지는 4분기에는 납품할 걸로 생각이 됐는데 원래는 그랬으면은 날아갔어야 되는데 네. 하필이면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쉬는 텀에 이 엔비디아의 이제 막 뒤늦게 그 납품의 어떤 그 모멘텀이 터지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썩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운도 좀 없다. 통과되려면 좀 빨리 하던가. 올해 상반기에 만약에 HBM3 납품 뭐 확정 이랬으면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 주가가 훨씬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전반적으로 그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도 커지고 주식시장이나 또 아시아 시장, 한국 마켓에 대한 어떤 비중을 축소하는 가운데에서 약간 공허한 메아리처럼 이제 드디어 엔비디아 납품하기 시작한다고? 근데 엔비디아 주가는 지금 이제 조정받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뭔가 좀 앞뒤가 모멘텀 상에서 이렇게 좀 별로 쓸모 없어진 재료가 되는 그래서 그렇게 봤었을 때 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싸긴 싸요 진짜. 그러게 지금 싸긴 싸요. 너무 싸졌어. 64,000원. 이 65,000원이면 그 흔히 말하는 PBR로 보면은 한 배가 막 이제 뭐 되네 마네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이렇게까지 싸질 건가라는 생각은 있는데 이제 거기서 드는 저는 걱정은 뭐냐면 뭐 이 얘기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올해 주식시장 보면 다우, 나스닥, S&P가 이 와중에도
S&P 나스닥은 두 자릿수 상승률이에요 올해.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코스피 한 마이너스 8%인가 올해 YTD 기준으로. 그다음에 코스닥이 마이너스 18%인가 막 이래요. 네. 그럼 올 한해 시장은 완전히 미국 시장 대비 한국 시장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거? 그냥 완전히 망했지. 예. 그럼 왜 이렇게 한국 시장이 올해 이렇게 그 글로벌리 그냥 이렇게 완전히 왕따가 됐냐? 보면은 글로벌적으로 부정적인도 있었지만 분명히 이 우리 국내 내부 고유의 요인이 문제. 있는 거죠. 저는 두 가지 꼽는 게 하나는 금투세 불확실성. 지금 9월 이제 중순 향해 가는데 내년 1월 1일에 시행 예정인 금투세가 지금도 할지 말지 아무도 결정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겠냐고요. 제가 투자자라면 굳이 왜 한국 시장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과 달라진 게 옛날에는 죽으나 사나 한국 시장에서 플레이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해외 투자를 하기가 너무 불편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MTS 보면 그냥 제자리에서 누구든지 해외 주식 금방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국내 주식밖에 투자를 못했던 그 투자자들의 어떤 수요가 내가 왜 굳이 국내에 나 해야 하면 되지? 나 삼성전자 대신 엔비디아 사면 되고 현대차 대신 테슬라 사면 되는데 피어그룹에 대한 투자를 너무 자유롭게 돼버린 거예요. 네. 대신 국내 시장의 매력은 오히려 거꾸로 잃어버렸고 그렇죠. 그게 첫 번째고 금투세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 경기에 대한 자체적인 경기 부양책이 없어요. 지금 재정 통화 정책이 다 손발이 묶인 상황. 재정 정책은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정부가 우리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재정을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지금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막 50%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 오해하시는 게, 야, 미국은 100%가 넘었고 일본은 200%인데 한국 GDP 대비 국가 부채 50%는 뭐가 높은 거야? 여전히 재정 쓸 여력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네들 나라는 기축통화니까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방만하게 재정을 썼었을 때는 결국은 당장 국가신용 등급이 하락합니다. 네. 그러면 한국 원화는 더더욱이나 왕따 통화가 돼요. 그게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고령화 출산율 낮은 거 생각해 보면 이 그 기획재정공가에서 예측해놓은 걸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가 지금은 50%지만 이게 10년, 20년 뒤 가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국가부채가 급증을 해버려요. 지금 안 잡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일본 케이스를 보더라도 그렇더만 여기 50%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가다가 거기서 급전 그렇죠. 수직 상승해 그러면 버리더라고요. 생각하기를 지금은 쓰고 몇 년 지나서부터 그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건 진짜 무책임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정부의 지출은 한번 주머니에서 나오면 이 절대 주워 담을 수 없어요. 복지 정책이라는 게 복지를 맛본 사람은 작년에 내가 받았는데 올해는 안 줘요. 그럼 난리 납니다. 그렇지. 그래서 재정 정책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통화 정책인데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그다음에 가계 부채 문제로 한국은행 총재가 저렇게 핏대 세워서 얘기하는 것도 참 오랜만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금통위 위원 그 의사록도 그렇고, 네. 야 이거 금리 못 올리는데 이러면, 네. 금리 올렸다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또 어떻게 될지 금리 모르니까. 못 내리. 못 내리는데. 네, 맞아요.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우리는 정책을 통해서 네. 계속 뭐 보금자리론, 특례 뭐 이런저런 그 부양책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네. 대출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엇박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GDP로 봤었을 때는 뭐 2분기가 마이너스 0.2%긴 한데 체감은 훨씬 더 셀 겁니다. 왜냐하면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나오니까 그거 합쳐서 그래도 뭐 성장률이 전년 대비로는 한 2.5 올해 예상인데 내수로 봤었을 때는 마이너스고, 제 주변에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막 진짜 막 죽으려고 막 다 아우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뭐 자본시장이 이게 다른 나라 대비 아웃퍼폼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뭐 좀 약간 안타까운 상황? 재정도 쓰기가 여력이 없고, 금리 인하를 하자니 이 가계부채와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또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마냥 총재 왜 이렇게밖에 못해라고 비난하기에도 누가 거기 간다 한들 쉽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냐. 그럼 그렇지. 결국은 이거저거 살펴보면 좀 국내 시장 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네. 따져보면 외국인들도 굳이 지금 왜 한국을 사?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비관론자는 아닙니다. 그런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 아니 저도 안타까워서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자, 거기에다 이제 일본 금리 인상 이거에 대한 또 우려가 있잖아요. 다음 주 BOJ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사실 또 오늘도 뭐 조금 이슈가 있었어요. 그 BOJ의 심사위원 뭐 나카가와 준코 뭐 이름은 저도 좀 생소한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총재도 그렇고 기본적인 BOJ의 스탠스는 물가가 예상 수준으로 올라가면 통화 완화의 정도를 줄여 나가겠다.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 한 2번 올렸지만 여전히 실질 금리가 엄청 마이너스예요. 지금 일본도 제가 물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일본이 물가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뭐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하냐 좀 다르긴 한데 거의 일본도 물가 상승률이 거의 한 2% 전후 되거든요. 네. 근데 일본 기준금리 최근에 올려가지고 0.25인가 0.15인가 막 이래요. 그러면 명목 금리는 0.2 정도 수준인데 물가 상승률은 2%란 얘기는 실질 기준금리로 보면은 여전히 마이너스니까 말 그대로 통화 완화의 기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BOJ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는 금리 인상을 계속 검토하고 추진하겠다. 그네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8월 5일 날 그 블랙 먼데이 급의 주가 폭락을 맞이하면서 가장 많이 갖다 붙인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난 좀 동의하지 않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은 이거는 원인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 또는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레버리지 투자인 거거든요. 우리 마치 마이너스 통장 개설해놓고 내가 보고 있다가 돈 될 것 같으면 마이너스 해가지고 투자했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마이너스 갚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마이너스 대출 받는데 얘가 마이너스 3% 이자가 5%가 됐어? 아, 물론 중요하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마이너스 받아가지고 내가 투자했던 투자처가 옛날에는 기대 수익률이 10% 20%였는데 지금은 얘가 한 5%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조달금리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투자하는 대상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NK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게 뭐 맞물렸을 수는 있는데 여차저차해서 어쨌든 간에 조달 코스트도 높아지고 조달한 통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 많아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그동안 그렇게 캐리 트레이드를 했던 투자처들이 이제 좀 비싸진 것 같고 이제는 더 하기는 좀 무리한 거 아니야 하니까 이제 이게 청산이 된 거란 말이죠, 제 말은. 그래서 일단 너무 그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을 조달 코스트 측면에서 포인트를 맞추면 저희가 봤을 때는 큰 그림 놓친다라는 거고,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당연히 조달 코스트 올라가고 조달하는 통화 가치가 비싸지는 거는 악재긴 악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하는 투자 대상이 계속 매력적이면 계속 가요. 근데 지금은 양쪽이 다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 NK 트레이드 규모를 아무도 모르죠. 뭐 누구는 20조 달러, 뭐 누구는 추정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몰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무서운 거죠. 그렇군요. 모른다. 이게 얼마인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불확실성. 예, 이게 얼마가 더 나올지를 모르니까 항상 시장은 내가 모르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더 공포를 갖거든요. 자, 그러니 이러한 것들 바탕에 또 이제 FOMC 끝나고 나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의, 그러니까 그 전 블랙아웃 기간과 그 다음에 하고 나서의 이후의 시장의 흐름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들이 많은 거죠. 네. 어떻게 보세요, 전망은? 좀 어렵네요.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 결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자산운용을 하는 입장에서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국은 이제 우리는 배팅을 하는 사람들인데 배팅을 할 때 그 두 가지의 로직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같은 위험이면 내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데 배팅을 하겠죠. 자, 그런데 리턴은 별로 커 보이진 않는데 리스크가 커 보일 때가 있어요. 네. 리턴 대비 리스크가 커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배팅은
리턴 대비 리스크가 적은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리스크 대비 리턴이 어디가 커가 아니라 저는 리턴 대비 리스크가 어느 쪽이 커냐 쪽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주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막 비중을 가져가고 최근에 주가가 빠졌으니까 여기서 다시 저점 매수를 해보자 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 저는 리턴 대비 리스크가 저는 좀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시 막 저가 매수 한다고 해가지고 주식을 샀다? 그럼 여기서 얼마를 더 볼 수 있겠냐? 뭐 전고점 정도 볼 수 있겠냐? 전고점 이상 갈 수 있겠냐라고 보면 저는 배팅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큰 그림상에서는 뭔가 경기의 사이클이 바뀌고 있는 부분 그리고 기술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한번 부각이 돼서 이제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령 여기서 더 안 빠지고 반등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그런데 반면에 재수 없이 지난번 같은 뭐 엔키리 트레이드 청산이네 어저께 갑자기 막 유가가 막 쑥 빠져버리네 이런 게 나오면 주가가 밑으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정확하게 지지선을 잡기가 쉽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위험을 무릅쓴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냐. 저는 일단은 조금은 포지션 가볍게 하고 적어도 조금은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기를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말하는 불확실성은 크게 보면 대선 관련 불확실성 대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은 연준이 이번 사이클에서 경기의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 거냐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해줄 수 있을 거냐 이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저는 성결되어야 그래야 좀 편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연준이 빠르게 대응한다라는 얘기는 사실 빅컷을 하는 게 더 정확하다. 네. 연준이 지금 상황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7월 FOMC 때 이제 동결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책의 무게추를 옮겼죠. 이제 우리는 물가보다는 고용에 중심을 두겠다. 그래서 시장도 그때는 되게 잘 됐네. 이제 뭐 정말 피봇이네 했는데 그 다음날 발표된 8월 1일 ISM 제조업 지수가 확 안 좋아지고 8월 2일 날 고용지표 확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바뀌어버렸냐면 아니 파월 양반 당신이 말로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했었어야지 7월 FOMC 때 금리를 인하했었어야지 이렇게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스탠스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생각은 뭐냐면 벌써 좀 늦은 거 아니야? 지금도 금리 인하 좀 늦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이미 좀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를 이제 불식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 뭐 경기가 나쁘지도 않고 설령 나빠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니까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심리가 달래줘야 되는데 최근에 발표됐던 지표들을 보면 생각보다 뭔가 고용시장의 둔화세가 좀 빠르게 나타나는 것 같고 반면에 그 금리에 대한 정책 대응은 50bp B컷에 대한 얘기는 지금 시장에서만 해요. 연준 관계자들 입에서는 지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는 거죠. 얘네들 또 실기하는 거 아니냐. 놓치는 거 아니냐. 또 뒷북치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나중에 금리나 놓쳤다가 나중에 또 한 번에 또 바바박 해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과거에 보면 항상 그때 뭔가 크게 안 좋았던데. 그러니까 이런 그 기시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응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현재 시장의 스탠스는 조금 벌써 약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불안한 마음을 얼마나 9월 FOMC가 달래줄까 이거는 좀 일단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하면 되니까 네. 봐야 되겠죠. 하여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